자, 이번에는 168페이지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배타적 지배하려면 누군가가 내 지배를 방해할 때 내가 다시 배타적 지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또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되느냐? 현재 물권자가. 과거 물권자나 미래 물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물건인데 내 물건 가져가셨다고요? 그럼 내가 배타적 지배 못하니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줄여서 목반청 해보세요. 뭐라고요? 뭐의 줄임말이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천재야. 한 번 얘기해 줬는데 이 어려운 말을. 자, 목적물을 되돌려받아야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반청 행사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내 집을 담보를 제공하고 아니면 팔으려고, 내 집을 팔으려고 등기부를 띄워다가 여러분한테 팔으려고 이렇게 갖고 와서 보니까 저당권이 있네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전화했더니 은행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라고 해서 빨리 지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지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서 여러분한테 3억입니다 사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딱 보고 저당권이 있네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거 은행에서 잘못 설정했대요. 그거 무효예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은행에다 전화했더니 은행에서 지워주겠다는 거야. 빨리 무효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 저당권이 2억 들어가 있어. 목적물은 3억짜리인데 그럼 여러분 나한테 얼마 줘요? 1억밖에 안 줘요? 왜? 은행에서 확인까지 했잖아. 무효라고. 그럼 나한테 얼마 줄 거예요? 3억? 그럼 안 된다니까. 언제까지? 지워갖고 올 때까지. 3억은 나중에 줘야지. 일단 지금 1억 주고 저당권 지우면 2억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 무슨 3억을 줘. 3억은. 실제 거래하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한테 그냥 말린 거지.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뭐냐면 내가 소유권 행사하는 게 지금 방해되고 있잖아요. 뭐에 의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이 방해물은 어떻게 제거해야 내가 소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해 제거 청구, 일명 방제청이라고 한다고. 뭐라 그런다고요? 줄여서 방제청. 금방 뭐 했는데 요 전에 목반청 했죠? 또 이거 할 때 그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방제청 했으면 목반청, 방제청 이렇게 두 개 하고. 그래요. 몇 개 했어요 지금? 2개 했죠? 예. 누가 행사한다 그랬죠 앞에?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과거 물권자나 미래 물권자는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목적물 돌려달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 그 다음에 방해물 지워달라는 거? 방해 제거 청구. 자,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높은 어떤 지대가 있고 우리 집은 좀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은 지대에 있는 이 담장이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위태위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밤새 째려보고 있어야 되나요? 째려보면 안 넘어져?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와갖고 딱 막아주나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에? 안 무너져요? 무너질 때 되면 무너지죠? 그럼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밑에 깔렸네, 아프네 그러고 가서 얘기해야 돼? 미리 가서 방어 조치하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미리 가서 방어 조치하라고 해야죠. 그러면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방해 예방 청구. 이걸 방예청 줄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해봐요. 뭐라고요? 방예청. 몇 개 했어 그럼 지금 물권적 청구? 3개. 이게 다요. 뭐뭐 했는데? 이것도 하나 딱딱 못 맞힌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뭐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도대체?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요 3가지란 말이에요. 누가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과거에 방해했던 자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현재 방해는 없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요. 뭐? 방해 예방 청구. 방해 예방 청구는 현재 방해는 없잖아. 하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지요. 그때 걔한테 방해 예방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한꺼번에 정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배타적 지배와 이익의 독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방해 또는 침해받은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과거의 물권자는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물권자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 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제 토막 내서 조금씩 잘라야 돼. 이렇게 길게 하면 여러분, 나는 100인데 아까 100점 맞은 거 있다 그랬죠? 나는 100인데 여러분은 100은 넘지만 이제 훈련이 부족해서 안 될 수 있어요. 자, 누가 행사한다고? 많이 붙여요. 많이. 항상. 이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누구에게 행사한다고요? 현재 방해 또는 염려자. 쫓아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럼 염려자는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인가요? 아, 그러니까 또는을 붙여야지. 현재 방해 또는 염려자. 아시겠죠? 누가 행사한다 그랬죠? 많이. 현재 물권자 많이. 현재 방해 또는 염려자에게만 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개념이 그렇게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종류 몇 개 있죠? 뭐예요? 예, 그래요.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예, 뭔가 적지 마세요. 적어갖고 해결 안 돼. 해결 안 되니까 적지 마시고요. 끝났어, 벌써. 거기 다. 물권적 청구권. 자, 끝났고. 그 밑에 보면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예?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물권의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항상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그 권리가 물권이면 물권 변동의 원인, 그게 채권이면 채권 변동의 원인이에요. 그럼 물권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뭘까?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겠죠. 이거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법은요, 뭐 대충 군데 설명하시죠. 군데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계속 이어서 설명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물권 변동의 원인도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잖아요. 우리 총칙할 때 법률 행위할 때는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법률 규정할 때는 의사표시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걸 여기서 또 떠들 일은 아니고 뭐 중복돼서 자꾸 나 떠들겠어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 요게 달라지는 거야. 요게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 동산의 경우엔 인도. 인도로 공시한다 그랬잖아요. 등기로 공시한다 그랬고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법으로 정한 때, 법으로 정한 시기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요. 그럼 이제 상속가족 예를 드릴게요. 자, 피상속인이 아버지고 상속인이 아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물건은 무조건 다 누구께 되는 거야? 상속인께 되는 거야.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객관식 문제 풀 때, 주관식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은 빵점이고,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누가 사망하고 누가 그 지위를 상속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똑같은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하고 을이 상속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을 거였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안 틀려 절대. 아시겠죠? 그냥 법률 규정에 피상속인의 그 모든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돼 있다고. 권리고 의무고 하자고 제한이고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승계되는 게 포괄 승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뭐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똑같은 사람 그러면은 객관식에서는 통하지만 주관식에 그렇게 쓰면 빵점이죠. 뭐 똑같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인데. 근데 객관식, 우린 객관식 시험 봐요? 주관식 시험 봐요?
갱간식 시험 보니까 혹시 갑이 사망하고 그 지위를 을이 승계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처음부터 누구였다? 을이었다. 그러고 풀면은 딱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변동이 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받을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처분할 때는. 그럼 처분이라는 게 뭔데?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할 때는 상대방에게 등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내 이름으로 먼저 등기하고 등기 이전해 줘야 되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분이라는 게 법률 행위니까 걔한테 등기해 주려면 내 이름으로 먼저 등기해야 등기 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되셨나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앞에 뭐라 그래서 법률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또 민법에 몇 개 정해놨어. 경수상판기라고 해서 경매, 그다음에 공용징수를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건의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벌써 법조문 들으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법률 행위,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등기. 법률 규정, 상속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그럼 언제 등기해야 돼? 처분할 때 등기한다. 끝! 됐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자, 170페이지 보니까 혼동이 나오죠. 혼동. 예? 맨 위에 혼동이 나오죠. 자, 우리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점유권은 모든 권리와 병존한다 그랬잖아요. 점유권은 충돌해 안 해? 점유권 충돌, 모든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그랬죠. 항상 병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권리 충돌의 문제가 거기 생겨요. 권리 무슨 문제? 충돌인데 이번에는 혼동도 있어요. 혼동. 용어도 혼동되네. 이 혼동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혼동은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걸 병존할 수 없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중에서 보존 가치 없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럼 보존 가치 없는 권리는 보존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임차인이 아파트 임차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집주인이 급히 내놓겠다는 거야, 싸게. 그래서 내가 샀다. 내가 샀어요. 그 집을 싸게 샀어요. 그럼 소유권이 생겼죠. 그럼 임차권 유지하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개의 권리 중에 하나의 권리는 보존 가치가 없네. 병존시킬 이유가 없죠. 아, 무슨 소유권도 갖고 임차권도 가져? 아, 이건 내 집이야. 근데 내가 임차권도 있다, 얘? 그러면 뭐야 이거? 이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때는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그 집을 내가 담보 잡아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걸 급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샀어요. 그것도 돈 이렇게 차감하고. 그럼 내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저당권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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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죠. 그거 뭐 하려고 가지고 있어? 보존 가치 없잖아요. 그럼 그때 저당권은 소멸하고 임차권은 소멸하는 걸 혼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보존할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있었고 내가 임차권을 어떻게 했어요? 대항 요건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권이 있었고 그 밑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은행에. 그리고 내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내가 임차권 가지고 있었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권보다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었죠. 그다음에 내가 소유자가 됐잖아요. 소유자가 됐는데 앞에 있는 임차권이 지워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저당권 1순위 권리가 되죠. 경매 실행되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임차권은 보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매 실행 시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죠. 그때는 그 임차권 소멸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 집에 내가 저당권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저당권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저당권보다 밑에 다른 은행의 저당권이 또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때 위에 있던 내 저당권 소멸돼 안 돼? 소멸하면 안 되지. 혹시 은행에서 경매 실행해도 내 저당권이 남아있어야 내가 먼저 변제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런 걸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벌써 혼란스럽네. 그래서 혼동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혼동 구체적인 거 지금 해봐야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한 판 그려드리고 이건 무조건 집에 가서 20번 써갖고 오라 그런다고 잘 나오니까 한 판 딱 그려드려. 조그만큼. 많지도 않아. 약간 그려드리는데 이거 집에 가서 하는 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지금은 충돌하고 혼동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충돌은 하나의 물건 후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충돌이에요. 혼동은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그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뭐예요? 혼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혼동하고 충돌 구분했죠? 어떤 걸 먼저 보호할 거냐의 문제가 뭐예요? 충돌. 어떤 권리를 소멸시키고 어떤 권리를 살려놓을 것이냐의 문제가 혼동이다. 이해하셨죠? 아까 소유권하고 저당권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근데 저당권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소유권 취득할 때 중간에 저당권이 하나 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선순위에 있던 내 저당권은 나한테 유리한 권리잖아요. 보존 가치가 있죠? 그때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아버지한테 돈 빌려드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 빌려드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을 받았다고. 예? 그래요. 그럼 내 그 저당권 돈 빌려주면서 아버지한테 저당권 잡아야 안 잡아요? 도덕 시간이 아니고 지금 민법 시간이야. 잡아야지. 최대한 잡아야지. 이자도. 내 얘기를 다 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윤리하고 법하고 이게 지금 잘못 우리 사회에서 뭔가 혼동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돈 빌리고 나한테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자도 최대한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도 최대한 많이 잡아놓는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이자 안 받으면 돼요. 내가 이자 면제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등기부상에 최대한 올려놔요. 그리고 후순위로 아버지가 담보를 잡아도 나중에 경매 실행하면 내가 1순위로 받아서 아버지 드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 거야, 안 잡아야 되는 거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도 받습니까? 아이, 그만 되지. 하지만 잡아놓고 등기는 다 해놔야죠. 등기해놓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아버지한테 악차까지 받으면 할 수 없고. 그죠? 악차까지 받는 건 그 인성인데 어떡하냐고.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어? 그 애비한테 배웠겠지.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 애비가 교육 잘못 시킨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잡아놓고 지우면 될 거 아니냐고. 자, 그럼 이제 다시 하고 싶은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한테 내가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소유자가 됐죠? 그죠? 그럼 그 저당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지워지는 거지. 그럼 보존할 가치가 없잖아. 내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근데 똑같은 거야. 아버지한테 내가 1순위 저당권을 잡고 2순위의 은행에 저당권이 있었다고. 예?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내가 상속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한다고. 그때는. 조금 아까 했던 얘기 잊어버린 거야. 상속인과 피상속인 어떤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 거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법리가 있어요. 복잡한 법리가 있지만 법리는 복잡하지만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객관식 문제는 복잡한 법리를 안 쓴단 말이에요.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면 되는 거야. 그럼 그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승계를 받을 때 부동산을 승계받으면 그 후순위 은행에 있는 빚도 내가 승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선순위 나의 저당권 어떻게 해요? 소멸한단 말이에요. 빚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이요. 그것도. 이해하셨어요? 뭘 어려운 걸 이해를 해. 그냥 상속인과 피상속인 어떤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을이 빚진 걸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객관식 공부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밖에 나가갖고 야씨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건 여기서 끝내고 진짜 실전이 벌어지면 그건 별도로 물어봐야 돼. 아시겠죠? 또 제가 그런 걸 또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 여기 우리 학습난 공부하는데 한번 보세요. 집안일한테 다 물어봐. 집안일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하기 위해서 배운 거하고 실전이 벌어지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아주 극히 조금.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험 목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니까 물권법 강론 점유권, 소유권 있죠? 지금 설명 안 할 거라고. 점유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줬다. 아까 설명 다 했어요. 필요한 내용들은. 그럼 점유자는 본권이 있을 수도 있고 본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본권이 있든 없든 목적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차고 다니면서 시계 봐도 된다니까. 뭘 이걸 차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겠어. 그죠? 과실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물건에 대한 한 장, 소유권은 오른쪽 페이지 있죠? 소유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을 합쳐서 소유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소유권의 취득도요. 소유권의 취득도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데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게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그리고 매매인 거야. 법률행위에 의할 때는 매매,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취득시효인 거야. 취득시효.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거의 핵심은 매매, 교환 이런 건데 매매, 교환은 뒤에 가면 채권법 중에 계약법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는 뭐예요? 취득시효만 공부해요. 그럼 아까 우리 소멸시효 할 때 취득시효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니까. 아까 시효가 뭐였었어? 시효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취득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고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멸하는 시효였단 말이에요. 그럼 취득시효를 아까 볼 때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럼 그 외형을 봐서는 이건 진정한 권리자가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취득시효제도인데 이 취득시효제도가 우리 민법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1960년대에 신민법, 현재 있는 민법을 신민법이라고 하고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있던 민법을 구민법이라고 해요. 자, 구민법 체계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뭐를 주고받아서 지금은 등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팔고 사고 할 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민법에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한 거야. 그때는 땅 문서, 집 문서 있죠?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럼 등기는 왜 했느냐?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 등기제도도 일본 애들이 한국에다 정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한국의 토지조사 사업에서 그 일본 애들 보면 뻔뻔해. 한국의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무슨 뭐 행정 발전이라든지 뭐 소유권 정착에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물론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이 한국의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등기제도를 만든 이유는 한국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기제도를 만들어서 등기를 하라고 했다고 전부 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때까지 우리는 땅 문서, 집 문서만 있으면 거래했는데 무슨 등기를 해. 거기다가 등기를 안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 이름으로 등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저항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특히 한국 남자들
아유, 그죠? 아직 결혼 안 해서 몰라. 하신 분한테 물어봐. 청소하려고 빗자루 잡았는데 마누라가 청소 좀 해. 그러면 안 해. 이제. 안 해. 그러죠? 왜 안 해? 그게 우리 약간 한국 남자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야. 저항 정신. 그죠? 그렇다니까 나중에 봐. 진짜요. 뭐 박보검이 얘들도 다 똑같아. 6개월 살면 다 똑같아. 겉으로만 좀 달라 보이지. 걔들도 나이 먹으면 나하고 비슷해져 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 안 해버렸다고 전부들. 내가 왜 외놈제대에 수능을 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네 마음대로 등기 안 한 토지는 지네가 전부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유령회사를 차려서 거기다 다 귀속시켜버려. 그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는 이 땅들을 일본 아이들한테 막 나눠주고 친일파 애들 있죠. 친일파 애들 걔들한테 막 나눠준 거야. 그래서 자기 동조 세력을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 걔네들이 땅 가지고 도망가. 그냥 계단만 싣고 도망가. 계단만 싣고 도망가지 땅을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한국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보니까 등기가 된 부동산에 산전수전 4글자는 다 걔네들 거잖아요. 외놈들 거 아니냐고. 그걸 전부 몰수했어요. 몰수해서 국가 소유로 토지로 했다고. 이걸 귀속 토지라고 불러. 무슨 토지요? 판례 공부하면서 귀속 토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친일파나 일본 사람 땅이 아닌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냥 좀 배운 사람들은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 창씨개명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땅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친일파도 아니야. 친일파도 아닌데 그냥 조금 시끄럽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등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것까지 싹 다 몰수해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싹 다 몰수해갖고 국가 귀속토지로 했다고. 그럼 나중에 그 귀속토지잖아요. 내 땅인데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 땅이고 조상으로부터 내가 받은 땅인데 이게 국가로 귀속이 됐죠. 그럼 나중에 상환곡. 내 땅이 맞거든. 내 땅이 맞으니까 상환곡이라고 해서 1년에 쌀 한 가마씩 3년 정도만 내면은 한 가마씩 3년 정도만 내면 소유권이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귀속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창씨개명에서 등기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땅이고 내가 지금 부쳐먹고 살고 있는데 진짜 일본 놈들이 수탈해서 가져간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내게 확인이 되죠? 그럼 그때 상환곡이라 그래서 쌀 한 가마씩 내고 3년만 내면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제도가 있었다고. 아시겠죠? 이걸 귀속토지 불하 이렇게 얘기해요. 쫓아해봐. 뭐라고요? 귀속토지의 개념이 이제 느낌이 오셨죠? 이런 게 이제 귀속토지야. 그때만 해도 등기 같은 거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안 쓰다가 이게 1960년도 1월 1일부터 신민법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거래하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 그럼 그 전에 거래했던 사람들은 등기 안 하고 뭐 가지고 있었다고?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토종비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토종비결에 연초에 보잖아요. 거기 문서 잡을 운이 있다라고 한다고. 그 문서 잡는 데는 게 뭐야? 부동산 산다는 얘기야. 돈 번다는 얘기야, 그게. 그 문서 잡는 운이. 근데 요즘에는 땅 문서, 집 문서 있어요? 집에 집 문서 있어요? 그렇지. 누가 그랬어, 지금 등기 권리죠. 네. 이제는 땅 문서 갖고 권리가 이전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뭐가 생긴다고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등기 권리증인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 생겼다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민법이 바뀐 거 알아 몰라? 모르지. 관심도 별로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제한능력자 제도가 옛날에는 무능력자 제도였다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랬어요. 이게 2010년도에 개정안이 발표가 돼서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공부하기 전에 10년이 됐는데도 그런 거 바뀐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알고 계셨나요? 이거 공부하기 전엔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어? 아침에 쟤네들 지금 만나갖고 싸우고 또 남자가 은근히 바람 피고 이거 다 걸리는 게 더 재밌는데 아침 드라마가 이거 왜 관심을 갖냐고. 그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민법이 바뀐지 자체도 몰랐다고. 오직 뭐만 갖고 있으면 내 땅이요? 땅 문서, 집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내 땅이야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태풍 누나, 태풍 매미 이런 것들이 수시로 닥치네. 자고 있는데
물이 차들어온다. 그때는 무슨 뭐 방제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었냐고. 하수도 시설도 잘 안 돼 있네. 수시로 물 들어오잖아요. 비 조금만 와도. 그럼 물 차오르면 얼른 애들 깨우고 연로하신 부모님 모셔갖고 높은 데 올려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물 이만큼 찼다. 그러면 수영해서 들어가갖고 땅 문서 들고 나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몸 먼저 피하죠. 그럼 나중에 갔다고. 들어가 보니까 땅 문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죠. 집 문서는 안 남아있어. 하지만 내가 산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제도는 바뀌어갖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난 등기도 해놨어 안 해놨어요? 안 해놨거든? 근데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겼던 거야. 그때는 남의 땅 갖고 욕심내서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조상 땅 찾기 한번 해봤더니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땅이 있네. 그럼 가서 내 거라고 빡빡 우겨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실제로는 저 사람이 산 거고 동네 사람들도 다 저 사람 거라는 거 알아. 그렇죠? 그러면 인후보증 세워서 내 이름으로 등기해도 되지만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면 땅 문서 있으면 땅 문서 갖고 옛날에 등기해야 될 거 지금 등기하는 거야. 가서 땅 문서 갖고 쉽게 등기가 됐어.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다. 그 다음에 땅 문서 집 문서도 싹 다 없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가 샀고 아버지가 소유자라고 했고 나까지 소유자로 알고 지금까지 대대로 20년 이상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평온이라는 얘기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간섭도 안 받고 공연하게는 공개적으로 내놓고 당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고. 왜 그랬을까? 진짜 소유자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의 땅 붙여먹을 때는 눈치 봐 안 봐? 남의 땅 몰래 해먹을 때는. 그걸 뭐라 그래? 힐끔힐끔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 평온합니까? 안 평온하지. 계속 분쟁 생기지. 공연한다. 공연하다는 내놓고 드러내놓고 그런 뜻인데 최대한 감추려고 들지 그러면. 근데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소유자일 것이다. 하지만 등기는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등기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죠. 근데 옛날엔 등기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하라고요? 등기하면 소유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하게 뭐 했어야 돼? 점유했어야 된다고. 그럼 원래 산 사람이거든. 이게 기본이 원래 샀던 사람을 전제로 해서 옛날에 뭐 했어야 된다고?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만 안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하면 등기하면 소유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의 민법과 구민법과 현재 신민법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권리의 변동 시점을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했던 그 제도가 등기해야만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중간에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죠? 취득시효 제도인 거예요. 법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벌써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뭘 머리가 아파? 재밌지. 재밌죠? 그거 봐. 이 긍정적인 자세 좋은 거야. 자, 172페이지 한번 보세요. 172페이지. 그 위에 보니까 아까 우리 칠판에 그렸던 그림이 하나 보이죠? 어쩜 이렇게 똑같냐. 자, 이거 내가 한글로 다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 취득시효 나오죠? 제 1항만 한번 볼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한 자는까지 보면 얘는 진정한 소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옛날엔 등기하지 않은 상태잖아, 얘가.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뭐가 나와? 공동소유 나오잖아요.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소유 형태가 3개 중에 하나야. 공유, 합유, 총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공동소유는 공유밖에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공동소유 형태는 뭐냐면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은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이 하나라고 해서 소유자가 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소유자는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집이 하나인데 자녀는 4명이라는 거야. 그럼 4명이 다 공동으로 상속받죠? 그럼 이게 공유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 소유권은 하나지만 소유자가 여러 명인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고 이 소유자들의 인적 결합도에 따라서 총유, 합유, 공유 이렇게 나눠져요. 총유는 인적 결합도가
제일 단단한 관계예요. 총유는 종중 있죠, 종중.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해요. 종중. 우리 평산신 씨도 한 37만인가 38만 명인가 된대요. 그 37만 명인가 38만 명은 다 평산신 씨 무슨 파 이렇게 된 우리 종중인데 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종중 산이 좀 있어요. 선산 같은 게 좀 넓어요. 재산도 좀 많이 많고. 근데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에요. 그 재산은 나에게도 공동 소유권이 있어요. 공동 소유 중에서 뭐예요? 총유. 총유 관계. 지분은 없어. 지분은 없으니까 분할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중 재산 분할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또는 종교단체의 재산 소유잖아. 교회 같은데요. 재산 소유는 그 교인들의 총유야. 이 총유는 혈연 관계 아니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서로 결합된 관계예요. 이게 총유고요. 그 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합유. 책 안 보시고 잘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자꾸만 잔소리 하는 게 책을 보잖아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책을 보잖아요. 그럼 책에 있다는 거 확인만 하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여기 있다라고 확인만 하는 거야. 나하고 최대한 눈 마주치려고 그래서 자꾸만 들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얘기하고 여러분이 더 많이 얘기하고 내가 보조해주고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수업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떠드는데 그 대신 여러분이 자꾸 호응하고 자꾸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정신적으로도 자꾸만 이게 돼야 되는 거야. 텔레파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눈만 보면 알아듣는지 딴짓 하는지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발가락이 간지러워서 저러고 있구나 싹 보여.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 위에서 보면 싹 보여. 자, 다시 한번 합유는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동업계약, 즉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걸 동업계약이라고 하잖아. 세 사람이 동일한 사업을 해서 동일한 어떤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동업계약이잖아요. 이 동업계약을 우리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 계약의 명칭을. 뭐라 그런다고요? 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조합이 뭐요? 그러니까 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뭐야? 그렇단 말이야. 조합을 구성했다는 얘기는 우리끼리 조합을 구성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같은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업하기로 한 거예요. 그걸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조합의 재산을 뭐라 그러면 합유라고 해요. 합유. 아시겠죠? 다시 한번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을 뭐라 그래요? 에잇! 거봐. 하여튼 머리하고 꽁지만 알았어. 그것도 괜찮아. 그래도 합유라고 해도 객관식에서는 틀릴 일이 없어요.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을 네 글자로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요걸 두 글자로 조합이라고 한다고. 이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5명, 6명이 이렇게 조합 만들었잖아요. 조합을 만들었어. 그럼 동업계약을 다 한 거야 지금 같이. 그러면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각각 막 1,000만 원씩 내자. 그럼 5명이면 5천만 원 재산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이 재산을 합유재산이라고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 소유 형태를 뭐라 그래요? 합유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유는 이거 살라고 가서 보니까 100만 원이래. 근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50만 원밖에 없어요. 아, 꼭 사야 되는데. 근데 이분 눈치하고 저분 눈치도 지금 사고 싶어갖고 이 침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주머니 만지면서 주머니가 얇은 것 같아. 그럼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이분도 돈이 부족하대. 나 50만 원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30만 원 있고 나는 20만 원 있대. 우리 같이 삽시다. 그 샀다는 거죠. 이게 공유인 거야. 공유. 공유는 어떤 목적으로 결합이 돼요? 없어? 목적 같은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뭉친 거야. 평상시 알던 사람이야? 모르던 사람이야? 모르던 사람이야. 그냥 그 목적 거기 가갖고 이거 취득하려고 같이 샀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결합도가 가장 강한 건 총유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합유. 그 다음에 공유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우연히 생길 수도 있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셨고 자녀가 4명이래요.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은 4사람이 공유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 살죠? 아파트 살면 아파트 공용 부분 있잖아요. 아파트 공용 부분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공유예요. 공유. 엘리베이터 누구 거요? 엘리베이터 입주자들 공유야. 엘리베이터.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어. 난 1층 사니까 엘리베이터 전기료 안 내. 그런 거야. 자기도 엘리베이터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아각거리면 그 사람이 아각거리고 댐비면 소장님 어떻게 해줘야 돼? 좀 또 깎아줘야 돼 그거. 그럼 깎아주려면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면 안 돼. 입주자 대표회의 또 동의 거쳐서 또 깎아줘야 돼요.
그죠?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그거 뭐예요? 공유인 거예요. 공유. 아파트 주차장 공유예요. 그럼 아파트 주차장에 1층에 사시는 분이 자기 그 저 발코니 앞에 있는 주차면은 자기 거요? 아니죠. 그건 누구나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차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뛰쳐나왔어. 이게 우리 우리 아빠 오는 자리니까 되지 말해. 그래서 아빠요? 내가 보니까 연세가 나보다 많으신 분인데 무슨 아빠가 계신가? 그랬더니 아마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나 봐. 어디서 그런 호칭 배웠는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 아주머니 땅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여기 있어라. 여기 내 땅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18층 사는데 들고 올라가야 돼? 이게 다 공유란 말이에요. 거기 왜 공유가 됐을까? 그 아줌마하고 나하고 상대도 하기 싫은 아줌마인데 왜 공유가 됐을까요? 특별한 목적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소유 형태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다. 인적 결합도는 총유가 가장 강하고 합유, 공유. 이 시험에는 공유도 좀 나오지만 총유는 참 잘 나와요. 총유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우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할 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배웠잖아요. 그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좀 나오는 편인 거야. 우리 시험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기시면 제한물권 있죠. 아까 용익물권 했어요. 용익물권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용익물권에 지상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소유의. 그래. 다 사용수익권이란 말이에요. 용익물권은 무슨 권이라고요? 사용수익권이란 말이에요. 지상권. 그럼 토지사용권이잖아요. 지역권. 토지사용권이죠. 지상권은 지상의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하는 권리죠.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네, 됐어요. 들은 기억은 나죠? 엄청 다행이지. 이 정도면 됐어요. 전세권은 왜 생겼다 그랬어요? 아까 전세금 보호. 그러니까 보증금이라고 그러고 이제 전세금이라. 보증금 좋아. 그래. 보증금 인정. 보증금까지 인정해 줄게요. 보증금이 이제 전세권으로 가면 전세금으로 바뀌어요. 용어 자체가. 아시겠죠? 그냥 보증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그래서 전세금 안 돌려주면 뭐도 할 수 있다고? 경매도 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 그다음에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래. 그럼 담보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 저당권. 그렇죠?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 질권. 그 다음에 부동산, 동산 모두 다 성립하는 담보물권, 유치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물권 다 했고 이제 물권 8개의 종류만 한번 여기다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채권 할게요. 먼저 물권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에 사용수익권 등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있죠. 그 다음에 처분권 등 저당권, 질권, 유치권 있잖아.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본권이라고 하죠. 본권이라고 하고 또 점유권 나중에 생겼죠. 암기하는 방법인 거야. 소지, 전지, 저질일에 얼굴에 점이 떼요. 소지, 전지, 저질, 유, 점이다. 그래서 이제 영화배우 이름 갖다 붙여서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이 있다. 근데 얼굴에 점이 있어서 저질이면 나는 상저질이죠.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별로 얼굴을 안 봐주는데 옛날엔 얼굴을 봐줄 때가 있었어요. 보더니 점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내 얼굴에 점 많아? 그랬더니 치워! 그래서 치웠죠 이렇게. 예, 치웠는데 어쨌든 얼굴에 점 많다고 저질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서 암기해두면 요게 무슨 물건이요? 요거는 담보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치면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이걸 다 본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지, 전지, 저질, 유점. 그러면 전체적인 물권의 틀이 종류가 이렇게 딱 잡히잖아. 이건 사용수익, 토지, 배타적 지배권. 그 다음에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권리. 이거는 비배타적 공유권, 지역권. 그죠? 요거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 요거는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 부동산
통산에 모두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 요거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권리다라고 해서 모든 권리와 병존하는 권리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틀 받고 이제 겁나게 한 4장 정도 넘기시면 뭐가 나와요? 채권법이 나오죠? 채권법. 요건 또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세요.